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통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거는 공감하시죠? 자신이 설계자라고 자랑했던 사람 마피아의 수배를 검찰이 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야당과 브로커들 결탁된 정관들 있는 요 사건, 이것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지. 김건희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간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미 결론이 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로 손준성이 한 일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고,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기각 소식에 야당은 특검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 현근택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보신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재판부 판단으로는 구속과 관련해서 좀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봤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는 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혐의에 대해서 명확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뭐 3개였잖아요. 배임, 뇌물, 횡령이었는데, 사실 이제 배임 부분이 이제 임무에 위배된 게 명확하냐. 그 다음에 배임액이라는 게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뭐 당시 예상 수익을 했더라고요. 현재 수익과 예상 수익을 빼고 그 중에 뭐 50% 플러스 1%, 그러니까 50% 정도가 성남도시공사의 손해로 봤는데 그게 적정한지 여부.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아마 뇌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5억이었잖아요. 근데 700억은 이제 뭐 구두로 얘기한 건데, 물론 약속도 뇌물이 됩니다만 말로 해서 뭐 주겠다 이 정도 해서 약속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서로 어느 정도 신뢰관계 형성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50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왜 이상하게 봤냐면요. 보통은 뇌물은 받은 사람 먼저 구속을 해야 돼요. 근데 이 50억 같은 경우 받은 게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든지 구속을 하든지 뭐 이런 다음에 이제 준 사람을 걸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뭐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5억이 처음에는 1억 현금 4억 수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도 세상에 어떤 분이 수표로 뇌물을 주는 분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표라는 거 다 추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수표가 뭐 남욱 의원이 아니죠.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됐다 그러니까 이제 바꾼 거잖아요, 현금이라고. 그럼 당연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0억, 50억, 5억 전부 다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물이 돼야 횡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뇌물 주려고 돈을 빼돌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안 됐고, 제가 보기엔 아마 녹취록 부분도 그날 법정에서 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수사받으면서 안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방어권 보장에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받을 때 들려주고 내가 어떤 녹음이 돼서 이러니까 내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 와서 그걸 틀라 그러면 수사하는 중에는 안 들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어가 안 되잖아요. 법정에 와서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불이탈을 치는 건데, 그런 거 이제 요즘 법원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영장은 제가 봐도 법조인들이 대부분 이거는 기각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그 주요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핵심 인물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는 그 전에 미리 주변 참고인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그 밑바탕이 깔리고, 핵심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 확보와 분석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핵심 인물을 불러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잘 안 지켜졌다, 선후관계가 좀 뒤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역으로
역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근택 대변인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상당히 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에는 뭐 방어권은 당연한 거지만 그 범죄 혐의가 잘 소명이 돼야 되는데 범죄 혐의 소명이 제일 중요한 게 증거하고 자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소명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신빙성 있게 설득할 만한 내용이 안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날짜가 공교롭게 겹치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날 바로 이미 소환했다는 건 뭐냐면 피의자로해서 소환을 했으면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을 칠 정도가 되려면 소환 이전에 일단 압수수색, 그다음에 증거 확보, 그다음에 계좌 추적 같은 걸 해서 적어도 750억 뇌물이면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닙니까? 그것들 입증할 만한 최소한의 단서를 가지고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치는 건데 임의로 피의자로 소환한 다음에 그날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니까 급하게 친 게 아니냐는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검찰의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를 놓쳐가지고 중요한 핵심 단서와 핵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미뤄지고 있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유동규를 구속할 때도 보면 유동규의 핸드폰을 뺏는 과정에서 이거 실수라든지 그다음에 유동규가 사실은 오랫동안 썼던 그 폰을 경찰이 뭐 일부 보도에서는 압수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반려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연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정광석화처럼 마지막 몸통까지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가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실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은 날 공교롭게도 네.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 관련돼서 또 뭐 인과관계나 명확하게 확인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랬어요. 네, 참고로 이렇게 그 말씀 반박을 드리면요. 사실은 저도 뭐 검찰 수사는 좀 부족했다고 봐요. 네. 어제 언론에 나왔지만 사실 50억 정도 뇌물되면요.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 관계 같은 거 다 밝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문화재청에 뭘 보냈는지,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최소한 그 아들을 소환하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그 대가 관계를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50억 정도 뇌물 얘기하는데 대가 관계와 뭐 이 업무 직무 관련성은 크게 얘기 안 하고 뭐 민족성 했으니까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뭐 증거 인멸이냐 도망 염려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구속 여부를 다투는 건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는 흔치 않아요. 기각 사유 중에. 그래서 아직 제가 봐도 뭐 검찰 수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뭐 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늦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문서 같은 거를 뭐 파쇄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요, 절대 본인 스스로 서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시기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시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앞서 그 배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청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게 전제로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때 배임 혐의를 적시를 했는데 그 전에 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거는 조금 미진했던 것 아니야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합리적인 우려이고 의심이죠.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성남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서 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유동규 씨를 구속영장을 해서 발부받아서 지금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만배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기관이자 상급기관이 성남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증거자료를 뒤진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 배임에 대한 구속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남시의 예산을 받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성남시는 매년 감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배임의 혐의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리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아까 현 변호사 말씀대로 시기가 늦어도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인가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뒤져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진상을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반박을 하면요. 이게 배임이라는 게 뭐 그냥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성남시가 아닙니다. 도시공사예요. 왜냐하면 도시공사하고 성남시는 어쨌든 MOU에 따라서 한 것이고 실제 공모라든지 아니면 주주협약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 주주협약에 그 주주협약 체결 당사자는 도시공사와 성남의뜰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도시공사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러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재명 시장이 그걸 지시했느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다. 그러니까 배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 이번에 아마 김만배 씨와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관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서로 그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직접적인 당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거기는 압수수색을 이미 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실장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이나 이런 걸 보면 최종적으로 재산산의 변경이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의 결재, 성남시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성남시청도 먼저 같이 함께 들여다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박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지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로 좀 상황을 지켜보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왔는데 그분과 관련된 발언을 놓고 조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국감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뒤에 뉘앙스가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한 걸 단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좀 뉘앙스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그분을 찾습니다. 요즘에 유행 아닙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이건데 뭐 이게 녹취록에 나온 이야기니까 뭐 녹취록의 신빙성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나 이런 쪽에서는 녹취록 자체도 굉장히 가공됐다. 그리고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어쨌든 녹취록을 갖고 있고 정영학 회계사가 일단 회계사가 녹취록을 지금 갖다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녹취록의 진실 여부를 파헤치는 게 1차적 관문입니다. 그러나 녹취록의 진실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입증하려는 증빙 자료와 증빙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서는 압수수색,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체포가 필요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 그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분명한 거라고 지금 중앙지검장이 인정을 했고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분은 당연히 그러면 유동규든 김만배가 봤을 때 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찾는 게 1차적인 관건이고요. 두 번째 그분이 이재명 시장이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이 어떤 몸통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천화동인의 1호 주주에 대한 실소유주의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 같은 걸 추적해서 과연 천화동인의 그 수천억의 배당 이익을 챙긴 이 사람들이 실제 소유주를 향해서 어떻게 돈이 전달돼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국민적인 지금 최대 관심사고 화두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것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봅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이 그 녹취록에 있는 5명, 6명 50억 클럽 명단을 얘기했잖아요. 네. 성남시의회. 그러면 그 녹취록 내용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뭐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있거나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50억 명단 까기 전에 그 명단 문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시초가 어찌 보면 저는 약간 언론들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정영학 녹취록에 뭐 이거 반은 그분 것이라 했다. 이제 그게 보도가 나오면서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기사를 쓴 분도 정확하게 녹취록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민용 변호사 얘기나 남욱 변호사 얘기나 다 달라요. 뭐 자기 거라 하기도 했다는 거 아니라고 하고 이 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분인데 네 분 김만배, 정영학 그다음에 정민용, 남욱 얘기가 다 다른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도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있다 그러면요. 돈이 주인한테 가야 됩니다. 돈의 흐름이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어쨌든 김만배가 배당 다 받은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받아가는 사람은 뭔가 대가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주인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제 이정수 지검장이 뒤에 한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기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근데 앞에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분 정치인 이재명 지사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위증이 되거나 되면 처벌도 받습니다.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지사는 아닌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정리를 그분과 관련된 어제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검찰 수사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삼고 있는 자료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는 일단 그분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이게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는 취지로 어제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야당에서 그거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향후 수사 단계에서 추가 다른 자료가 확보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단언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감장에서 유증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마 중앙지검장으로서도 그런 원론적 입장을 지금 제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초기의 단계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그분이 정치인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이번에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된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꼬리자르기로 하는 데는 의혹이 국민적 차원에서 제기가 된다면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분들이 여론조사 보면 과반이 훨씬 넘어요. 바로 그런 점들이 국민들의 지금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길게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짧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아직도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분 아니냐, 이재명 지사 아니냐 같은데 사실은 그 이정수 지검장 이런 얘기했죠. 언론의 보도에 보니까 김만배 씨가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는 아니더라. 혹시 야당에서 뭐 언론이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나는 그거를 좀 바로잡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그냥 아니냐 보다. 그 얘기에 답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수사 경과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뭐 대장동 관련된 이슈 수사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장동 관련 의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했는데 과연 원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해단식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관련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내용을 좀 보면요.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한다. 일단 그 전반적으로 원칙론적으로는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뒷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이 선 듯한 그 발언도 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뭐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원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쉽지만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원팀을 안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이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서 끝까지 완주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불복을 하든 안 하든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급변 상황이 아닌 한 후보로서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당의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승복하는 게 맞기 때문에 원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과연 마음까지 내켜서 정말 진정으로 화합해서 제대로 된 원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미련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응어리인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 표현이 원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잔인하고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건 누구를 겨냥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이낙연 대표 본인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이 아직까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동안의 앙금을 훌을 털고 이재명 지사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원팀이 되는 화학적 결합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끌어안고 이낙연 전 대표와 화학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 어떻게 보면 뭐 예우라든지 아니면 뭐 특단의 보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전화 통화는 직접 후보끼리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나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만나서 어쨌든 두 후보가 직접 만나서 그 할 얘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때라든지 뭐 예를 들어 선대위원장 맞는지 만만지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저는 뭐 시급히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아마 지금 이제 경기도 국감이 문제에 걸려 있어서 그런데 이제 국감이 일단 뭐 야당이 벼르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국감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이제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연히 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해온 분이라 지금 뭐 앞에 말씀처럼 이 정권 재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반 여론이 항상 높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러면 굉장히 위기라는 걸 알고 있고 이래서 저는 뭐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원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제가 이 얘기는 대변인 말씀하신 거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지금 두 그 후보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통화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제 아마 저도 보도 보고 알았는데 아마 네. 송영길 대표도 통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보도는 봤습니다. 해단식 이후인 건가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뭐 뉴스로 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어제 이제 해단식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보들이
오는 게 맞지만 또 뭐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해단식도 오고 지금 뭐 송영길 대표와도 통화를 하고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그래도 좀 같이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물론 이제 주변의 참모들과 이런 관계들은 또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좀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내용이 좀 나오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 그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여러 흐름 속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 추이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여야 가상 대결 이런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고 나서 그 해당 당사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인 저는 여론을 반영한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에 정말 수개월에 걸친 대장정이 끝나고 한 명의 최종 후보가 선출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컨벤션 효과로 정말 확실한 집중적인 지지가 결집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이전에 마지막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눈길 끌었던 게 당시 3차 선거인단의 여론조사 결과였잖아요. 그 3차 선거인단의 표를 모아보니까 그 전에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유지해왔던 이재명 지사 한 50 정도,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한 30 정도의 그 흐름이 3차 선거에 대해서는 역전돼가지고 60대 30 정도의 2배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추락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3차 선거인단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추락, 그리고 컨벤션 효과의 결여 이런 걸 보면 대장동 게이트로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동안의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는 건 아닌가. 특히 수도권 민심이 저는 확실히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지사도 상당 부분 좀 고민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픽이 두 종류가 나갔는데 제작진께서는 그 민주당 지지층 관련해서 이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그래픽 제가 또 눈에 띄었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중 이재명 후보를 뽑지 않겠다라는 응답자가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 8.2%, 여성 같은 경우에 29%로 일단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지난번에도 계속 여론조사가 이낙연 후보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지지할 거냐 이제 계속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당내에서 경쟁을 할 경우에는 한 60, 70% 정도가 거의 오고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약간 무당층으로 남고 20% 정도는 이제 상대방이 가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분들 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 않겠다는 분들이 좀 많고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 지지자 중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어찌 보면 약간 비호감도가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 제가 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아마 관련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선거 앞으로를 해나갈 때 과연 어디를 포커스로 맞출 거냐 결국은 여기를 포커스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낙연 사실은 집토끼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먼저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들 특히 2030 여성들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 맞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맞는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기획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주제를 바꿔서 공수가 좀 바뀔 겁니다. 이제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추윤 갈등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줬는데 관련해서 녹취가 좀 있는데요.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총장직 사퇴한 게 3월 4일이에요. 반년이 훨씬 넘었고 총장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 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출마의 명분에 대해서 뭐 훼손?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의도? 이 정도 드러났으면요. 판사 재판부도 이게 상당히 중징계감이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상 헌정사 최초의 감찰 징계 청구를 받은 검찰총장 그리고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헌정사 초유의 그 사태를 당한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국기문란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할 자격조차 없어요. 그래서 정계 은퇴를 하고 수사에 임해야 된다. 네, 관련해서 엇갈린 반응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법원이 그 인정한 판단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그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전달 지시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런 판단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네, 굉장히 좀 황당한 판결이라고 보고요. 2심에 이제 항소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국민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작년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이 징계를 내렸을 때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계속 두 번 다 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유지하다가 3월 달에 스스로 사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안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인데, 그때도 징계 사유가 6가지였죠. 그때 추미애 장관이 했던 건. 6가지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어제 1심에서의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을 유지한 것은 2개입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하고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말을 나중에 하도록 하고,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국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될 정도로 검찰이 미진한 수사,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몸통까지 가려는 것들 주저하는, 그리고 그걸 보호하려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뭐 부인, 뭐 장모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것들 다 고소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지금 작년에 이미 한 번 정리가 됐던 사건을 다시 지금 1심에서 한 것이어서 저희 캠프 입장에서는 이게 그 민주당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총체적인 죽이기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안타까운 것은 같은 야당 내에 다른 주자들도 여기에 같이 편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아마 며칠 전에 윤석열 총장의 그런 발언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법리 절차에 따라서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그 법리 다툼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뭐 명분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 명분 가운데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징계를 부당하게 당했다, 이것도 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참여 명분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법리적인 거 먼저 얘기하면요. 뭐 집행정지에서는 받아줬는데 왜 본안에서는 기각했느냐야말로 이제 법을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다. 변호사님이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집행정지라는 건 한 2주나지 3주? 한 달 내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본안 여부를 따지는 거 있지만 소명만 하면 됩니다. 저 중요한 거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다르다. 이거는 재판 진행한 지 지금 한 10달 정도 됐어요. 모든 증거 다 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안 판단하고 집행정지는 다른 거다. 다른 거기 때문에 집행정지 받아주는데 본안에서 기각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특보가 왜 갑자기 지금 판단을 하느냐? 아니, 재판을 제기했으니까 재판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10개월 정도, 1심이 10개월 정도면 보통 정도 걸린 거예요. 이건 보통 이 정도 걸립니다. 항소심은 조금 더 짧을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 항소 포기서를 내든가 소취하를 하면 뭐 재판 안 받아도 돼요. 재판을 건 사람이 왜 재판하냐고 얘기하면 상당히 이상한 거죠. 아마 이 재판하신 판사도 이 얘기 들으면 나는 그냥 재판만 했는데 이게 왜 이게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 자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뛰쳐나가서 출마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징계를 당하고 피해를 받은 게 정당했다 이래버리면 나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이 판사가 이거를 마치 지금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경선 중인데 이제 와서 이제 판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판결은 존중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재판부에서 1심 판결 내리는 것을 뭐라고 시비 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있다. 그래서 2개월을 유지한다는 건데 2심을 또 다퉈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라든지 검찰총장 사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건, 그러니까
그 판사 문건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게 사찰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채널A 사건에 진짜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그 감찰을 방해했느냐 문제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설명할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 감독실에서 자료 조사를 하고 바로 중앙지검장에 지시를 해가지고 바로 수사를 하라고 해서 압수수색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게 지금 1심 판결에서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명할 게 있다고 보고,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조국 사태까지 거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됐는데 조국 수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권력 측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제 사실 공격하기 시작한 거, 그 정점이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6개 사실은 잘 말도 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가지고 징계를 때린 거거든요. 그런 것이어서 이 2개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본안에서 다퉈가되,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총장의 저항을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남아있다고 사법부의 생각합니다. 판결이 나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판결을 네. 뭐 인정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치적 판결을 한 적이 없고 알겠습니다. 제가 국민들이 이 부분은 볼 때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잠시만,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거잖아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신청자의 그 회복할 수 없는 그 피해가 생기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난해 이렇게 나온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법원이, 재판부가 뭐 사안을 번안 소송보다는 뭐 그 덜 들여다보고 이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소명이라 그래요.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내용 자체는 다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이번에 번안 소송 1심이라고 하더라도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다른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근데 판결이 났을 때의 태도인데요. 사실은 이제 계속 검찰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법원에 뭔가를 본인이 제기했을 때는 그럼 어쨌든 존중한다. 하지만 나는 상소를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아니고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필 정치적인 거 아니냐. 그거 유희석 특보 이야기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선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 계속 할 거라냐.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그 항소심 존중을 하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좀 다퉈보겠다. 당연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막판에 또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져가지고 네, 두 분 나가실 때는 웃으면서 나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현근택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완화돼서 다음 주부터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3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확대됩니다. 다음 주부터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완화돼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도 접종 완료 시 20%까지 참석할 수 있고 4단계 지역에서 프로스포츠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외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검찰이 성남시청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자료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배임과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은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부냐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고 불이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정부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 호조와 고용 증가에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84명으로 일주일째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101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하루 전보다 256명이 줄면서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단풍철인데다 아직 연휴 여파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확산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은 1,67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381명이 확진돼서 국내 환자의 82.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7.3%로 충북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환자는 8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2,626명에 달하고 위중증 환자는 추가 없이 현재 371명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53,758명이 받아 누적 4,024만 2천여 명, 접종률은 78.4%입니다. 이 가운데 45만 2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3,208만 3천여 명, 접종률 62.5%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2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 범위를 넓혀서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3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됩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 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대로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예방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추가 접종이 이달 말로 예정된 해외 순방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와 2차 접종을 실시했고 이번엔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늘 접종에는 문 대통령과 같은 날짜에 백신을 접종한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모더나 백신을 주민 10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제천 지역 A병원에서 그제 오전 냉장 보관 기한이 하루 지난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접종자는 대부분 20대에서 40대이고 병원 측은 당사자에게 5접종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측과 함께 5접종 주민들을 2주간 모니터링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 반응이 없으면 재접종할 방침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65세 이상과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하루 뒤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과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만장일치로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So we do have a unanimous 19 out of 19 yes votes, and that concludes the voting portion.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뒤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마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의 대상은 앞서 지난달 승인된 화이자 부스터샷의 인구 집단과 같습니다. FDA 자문위는 하루 뒤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FDA가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모더나와 얀센의 추가 접종을 승인하면 뒤이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은 임상시험 결과 3회차 접종이 항체 수준을 2회차 접종 이전보다 더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 접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다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추진해왔지만 FDA 자문위는 그 대상을 좁혀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백신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일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보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입니다. 강력한 전염력을 무기로 전 세계로 퍼져 다른 변이를 밀어내고 지배종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만큼 강력한 변이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를 이끌었던 스콧 고틀리브도 델타 변이가 마지막 대유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백신 접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 바이러스에 자기 복제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인류가 근절에 성공한 질병은 천연두 하나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계절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치기로 해서 12월 이전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FDA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30일 외부 자문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몰루피라비르는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증세를 보이지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치료제로 머크앤컴퍼니는 올해 말까지 1,000만 명분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도시주택국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과 정보통신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과거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부실한 검찰 조사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영장에 범죄 사실로 기재한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입증 부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고 곽 의원으로부터도 어떤 편의를 어느 시점에 받았는지를 영장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 원도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어제 김 씨의 영장 심사에서는 현금 5억 원이 건네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갑작스럽게 주장을 바꾼 데는 수표 4억 원이 유 전 본부장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건너간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뇌물죄 입증의 가장 기본적인 계좌 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인데 법정에서도 자금 흐름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사업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유사 사례들과의 비교도 없이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지었다는 김씨 측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씨의 이른바 호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 검찰로서는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확보한 녹취록 외에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호수 총장이 법무부 차관 퇴임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총장 취임 전인 올해 5월까지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 변호사가 위촉됐었다면서 고문료 월 30만 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 처리됐고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고인으로 법원에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부당하고 나아가서 또 얼마나 불이한 것이었는지를 법원이 납득하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금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당시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이상의 상세한 말씀은 제가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성실하게 그리고 납득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오늘과 주말인 내일 사이에 내륙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일요일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내리겠습니다. 비는 주말 오전까지 내린 뒤 그치겠지만 오후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일요일에는 내륙과 산간 곳곳에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압골이 빠져나간 이후에 지금 시베리아, 즉 바이카르 부근에 중심을 두고 있는 매우 찬 공기가 한반도 쪽에 들어오면서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는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중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건 2004년 한파특보 제도가 10월로 확대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이 같은 이례적 10월 추위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일주일 정도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 아침까지 절정을 보인 후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 또다시 2차 한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말까지 일주일 정도 때이른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른 영하권 추위에 농작물 냉해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급격한 기온 변화로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 유가와 환율 등이 오르면서 10월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선 수출 호조와 고용 증가에도 대면 서비스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회복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진단은 앞서 경기 위축 가능성을 경고한 한국개발연구원보다는 신중한 것인데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최고 요율이 최대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은 현재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 원에서 12억 원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6%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 역시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축소돼 6억 원짜리 전세 거래 때 수수료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로 실제 수수료는 지금과 같이 소비자가 중개사와 협상해서 정하면 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3년 동안 해외 탐사 시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00억 원의 탐사비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시추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아서 탐사 시추 성공률은 0%입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집안에 방치돼서 잠자는 동전이 국민 1인당 450개가 넘고 한국은행이 새 동전을 찍는데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국민 1인당 동전 보유량은 454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유통된 동전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지난해 한국은행이 동전 제조에 쓴 돈은 181억 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쟁자 간의 작은 갈등을 넘고 에너지를 만들어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민주당이 원팀 전통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경선 결과를 수용한 이낙연 전 대표와 지난 13일 전화통화를 나누어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국정감사 이후에는 직접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손잡는다 해도 지지자들을 다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에 합류하거나 형식적으로 원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이낙연 지지자 60에서 70%는 이재명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후보 교체, 이른바 플랜 B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를 바꾼다면 선거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3차 TV토론회가 오늘 저녁 개최되는 가운데 오늘은 윤석열 대 홍준표, 유승민 대 원희룡의 1대1 맞수토론이 진행됩니다. 본경선까지 예정된 3차례 맞수토론 가운데 이번이 첫 맞수토론으로 후보들은 20분 동안 질문과 답변 시간 제한 없이 자유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에서는 최근 당 해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 전 총장에 대해 홍 의원이 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두 후보 사이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다음 주 미국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협의를 진행합니다. 외교부는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를 위해 내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에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이튿날인 19일에는 한미일 협의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IA 등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의 에브릴 헤인스 국장이 오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18일 서울 용산기지를 방문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도 면담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5월 방한 때처럼 우리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지도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헤인스 국장의 이번 방한은 한미 간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땅이 고향인 실향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애환을 달래주고 한강 하구의 수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의 망향배가 실향민들을 싣고 강화 앞바다에서 처음 출항했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고향 땅을 가까이 보기 위해 망향배에 오르는 실향민들. 강화군 석포리 선착장에서 출항해 교동대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북한 땅을 지척에 두고 뱃머리는 다시 남쪽으로 향합니다. 어르신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전란을 피해 내려온 실향민들의 사연은 구구절절 안타깝습니다. 오늘날까지 부모들이 계신 고향에는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살만 하시니까 세상 떠나고 다 안 계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약 10km의 바닷길을 통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랜 어르신들은 바람개비를 돌리며 평화의 바람을 염원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14주년을 맞이해 통일부와 인천시가 공동기획한 망향배 체험에는 이북 오도청을 통해 50명의 어르신들이 초청됐습니다. 실향민들의 아픔을 좀 조금이나마 나누고 한강 하구가 그 평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인천시는 망향배 행사를 앞으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1시간 30분 남짓한 바닷길 여행을 체험한 어르신들은 서해 바다가 남북 갈등의 공간에서 평화의 바다로 정착되길 고대하며 망향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조용한 소도시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 화살 공격을 했습니다. 5명이 숨지면서 노르웨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테러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진 기자. 네, 이어진입니다. 네, 먼저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지 시간 13일 저녁 6시 12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소도시 콩스베르그에서 한 남성이 활을 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역 슈퍼마켓과 다른 몇몇 장소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활을 쏘고 흉기를 사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저녁 6시 전후는 아이들과 슈퍼마켓을 방문하는 가족이 많아서 사건 현장은 사람들로 붐볐다고 주민은 전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희생자는 50세에서 70세 사이 여성 4명과 남성 1명입니다. 화살을 쏜 남성은 신고 35분 만인 6시 47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Jeg fant en pil og bue og et knivflire og så ca. 20 piler i et cover. Og det tok jeg med inn i leiligheten min. Jeg er glad for at politiet nå avklarer at de har pågrepet gjerningsmann. Men resultatet er dypt tragisk, med 5 mennesker som har mistet livet og 2 alvorlig skadet. 네, 이어진 기자.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까? 네, 경찰이 피해자 신원을 공개했는데요. 콩스베르그에 살고 있는 37세 덴마크인 에스펜 안데르센 브라텐입니다. 경찰은 브라텐이 이슬람교로 개종했고 이미 급진화에 대한 우려가 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 남성이 절도와 마약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 법원은 브라텐이 부모 중 1명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자 6개월간 부모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살 공격을 일단 브라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Det ingen tvil om at selve handlingen framstår som om det kan være en terrorhandling, men det viktig nå at etterforskningen går, og at vi får avklart det som motivene til den som siktet. 피의자가 여성을 흉기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한 주민은 브라텐이 근처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머리를 숙이고 헤드폰을 쓰고 걸었다며 단지 몇 번만 말을 나눠봤을 뿐인데도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친척은 덴마크 언론에 브라텐을 정신질환자로 묘사하면서 가족들이 수년간 위협을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노르웨이에선 이 같은 테러가 굉장히 드문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범죄율이 낮은 노르웨이에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 살인이 매우 드뭅니다. 2011년 7월 우익 극단주의자가 폭탄과 소총으로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르웨이 최악의 학살 사건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노르웨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2만 6천 명이 사는 소도시 콩스베르그는 사건 사고가 드문 아주 조용한 곳이어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시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It is a quiet town, as you say, in a quiet municipality, so we did certainly not expect this to happen here. 한 학생은 테러 당시 집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었다면서 처음에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당연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밖에서 경찰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그제야 실제 상황임을 알게 됐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노르웨이에서도 현재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여진입니다. 전문직이나 재산이 많은 남녀만을 골라서 만남을 주선한다고 홍보해온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 해킹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 말 데이팅 앱 골드스푼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스푼 측은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회사 내부 정보망에 발생한 사이버 테러로 회원들이 제출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골드스푼은 전문직이나 자산가 인증을 위해서 신분증은 물론 차량 등록증과 졸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까지 개인정보 문서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스푼 회원수는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회원들은 SNS 등을 통해서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 등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13,000여 건에서 지난해 19,000건으로 4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동안 발생 건수를 모두 합치면 7만 5천여 건에 달하지만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지난 3년 사이 73%에서 65%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국내 첫 매장인 롯데마트 잠실점 영업을 오는 17일에 종료합니다. 유니클로 롯데마트 잠실점은 지난 2005년 서울 영등포점, 인천점과 더불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매장입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인근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롯데월드몰점은 영업을 지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니클로 매장은 한때 180여 곳에 달했지만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60여 곳이 줄어 현재 135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문제적 작품 풍선과 소녀가 3년 만에 다른 작품명을 달고 다시 경매에 나와 이전보다 20배 높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4일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뱅크시의 사랑은 쓰레기통에라는 작품이 1,870만 파운드, 우리 돈 30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작품은 2018년 소더비 경매 때 풍선과 소녀라는 이름으로 나와 약 15억 원에 낙찰됐는데 낙찰 직후 액자 속에 숨겨진 파쇄기가 작동해 작품 절반이 가늘고 길게 찢겨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뱅크시가 SNS를 통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작품은 더 유명해졌고 사랑은 쓰레기통에라는 새 작품명도 붙었습니다. 한편 이번 경매 구매자는 아시아의 개인 수집가로 알려졌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감염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대변인 엔젤 유레나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오전 코로나19와는 관련 없는 감염 증세가 나타나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일 상태는 좋지 못했지만 항생제 치료가 잘 돼 호전되고 있으며 현재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임성재, 손목 부상 악재에도 첫날 경기를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12명의 우리나라 선수들 대부분도 쾌조의 출발로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점에 꽂혀 있습니다. 두 명의 메이저 대회 챔피언과 한 조에 편성된 임성재는 4번 홀까지 한타를 이루며 부진하게 출발했습니다.
경기에 앞서 연습을 하다 손목에 통증을 느꼈는데 샷을 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스윙 할 때 약간 이렇게 딱 신경이 너무 좀 쓰여가지고 이게 임팩트 할 때 조금 더 좀 왼손목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좀 그 역할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주 연속 PGA 투어 우승에 도전하는 임성재의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5번 홀부터 3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빠르게 감을 되찾았습니다. 250야드가 넘는 긴 파3 11번 홀에서는 홀인원이 될 뻔한 그림 같은 샷으로 버디를 추가했고 파5 14번 홀에서도 한타를 더 줄이며 첫날 경기를 4언더파로 무난하게 마무리했습니다. 4언더 쳐서 첫날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출발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잘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서. 12명이 출사표를 던진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제히 매서운 샷을 뽐냈습니다. PGA 투어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이경훈이 5언더파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차세대 선두주자 김주형과 김민규도 각각 4언더파와 3언더파로 선전했습니다. 공도 멀리 치고 너무 실력을 출중한 후배들이 많아서 여기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사막 한가운데 낯선 환경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은 이어졌습니다. 첫날 11언더파를 몰아친 선두와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근 2거래일간 급반등했던 코스피, 결국 3,0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밤사이 미 증시가 강세로 마감한 데 영향을 받았고요.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지수 전체에 상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현재 98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전해드립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모두 긍정적으로 나온 곳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전해드립니다. 1,18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한 것이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3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시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두바이유, 브렌트유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석유 수요 전망을 상향하고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증산 계획을 일축하면서 상승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점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최고 40mm,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낮 동안에는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대구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무려 1도선까지 급격히 떨어지겠고요. 이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또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농작물 냉해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